왜 못 풀어? 풀어볼까? 미안해요? 어? 왜 하루 종일 수능 본 사람들처럼 왜 그럽니까? 응? 지금 말했어? 진짜 안 했어? 50수능? 어? 진짜? 이유가 뭐야? 니네 무슨 일 있었어? 어? 왜 그래? 평소같지 않게. 같이 보자. 본문을 같이 봅시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하루에 국어공부 몇 시간 합니까? 숙제할 때만? 그래, 2학년이니까. 이번 주에 3학년들 하루에 3시간씩 국어 공부 안 한다고 나한테 죽도록 욕먹었는데 니네가 비문학 할 때 잘 되든 안 되든 있잖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니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여기에 비문학 공부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 선생님 하루에 1시간씩 비문학 공부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분석도 매번 해요. 손 들어봐. 있어? 없지? 그치? 니네 머릿속에 그 정도 했는데 그래도 비문학 하나도 못하겠고 별로 늘지 않고 맨날 그게 그거다. 내 언어 영역 부분이 정말 없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면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죠? 안 해서 못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 듣는 거. 비문학 1시간 반. 그거 수업 듣는 걸로 절대 비문학 늘리지 않아요. 알겠죠? 니네 보니까 숙제도 그리 많지 않고 이제 2학년이니까 그렇긴 한데 미리미리 비문학 공부해두면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내년에 고생하지 말고요. 미리 해두세요. 알겠죠? 조금씩 미리 하라는 거야. 자, 이것도 봐봐 얘들아. 아는 내용을 보면 읽히고 안 되면 모르는 내용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본문을 진짜 꼼꼼히 봐야 되는데 맨날 만화통, 자유스토리 쌓아놓고 문제만 디립다 풀면 비문학이 안 늘죠. 비문학의 목적이 뭐야? 니네가 이 본문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보는 건데 본문은 독해할 생각 안 하고 이 문장이 몇 개의 문장으로 나뉘는 내용인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단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문제만 보면 늘겠습니까? 안 늘어요. 알겠죠? 내가 맨날 구조 얘기해도 저런 구조구나 알면 뭐합니까? 혼자 해봐야죠. 사람은요 걷기지 않으면 못 걷고요. 걷지 못하면 뛰지를 못해 얘들아. 알겠지? 차분히 내가 맨 처음 하나 풀 때 50분 걸렸어. 그럼 못 해먹겠지. 효율이 안 나니까 하기 싫어. 근데 50분 걸려야 그 다음에 40분 걸리죠. 그죠? 그거 안 해보고서는 처음부터 잘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알겠죠? 공부 원래 효율 없고요. 원래 힘들고 지겹고 진짜 못 해먹겠는 게 공부인데 그래도 하다 보면 배반을 안 하는 게 배신을 안 하는 게 절대적으로 결과를 가져오는 게 공부야 얘들아. 시간 투자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좌절해도 늦지 않아. 알겠죠? 이거 안 된다고 그렇게 투덜댈 건 아니더라. 자, 지금 맨 앞에 보면 법을 경제학의 방법론으로 살펴보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니네가 독해를 한다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법을요.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대.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법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안 보면 어느 측면에서 볼 수 있어? 윤리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는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니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뭡니까? 그렇지, 효율. 효율은 어디에서 나와? 비용에서 나오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게 효율성이 좋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비용 조금 드는데 야 이거 이만큼 비용 들여봤자
별로 사람들 그냥 당하는 게 나아. 비용적으로 그게 싸. 그럼 당하게 놔두는 게 법 경제학이야. 윤리적으로 인정 안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글들을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이 한 문장 읽고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이 파바박 들어올 때까지 공부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측면은 비용을 따진 효율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할 일이 비용을 살펴보는 거죠.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 피해자에게 신체, 상해, 재산상의 손해 등을 입히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부정적 영향도 값어치, 수치, 비용으로 봐줘야 되고 그리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예방들도 뭘로 봐야 된다? 비용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결국에 범죄 피해로 입은 비용 범죄 피해로 인해서 손해본 비용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쓴 비용, 사람들이 쓴 비용 이거를 합해서 가장 조금 들면 그게 좋은 거야. 어디에서는 절대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 경제학적 측면에서 좋다는 거야. 오케이? 돈이 조금 들고 효과 최대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총 비용이 최소화되는 걸 뭐라고 판단한다?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가장 좋은 상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범죄 행위의 빈도, 강도 이런 걸 나타내는 범죄 수준 그리고 비용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렇게 범죄 억제 비용의 최적화 수준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거 나옵니다. 경제 지문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한계는 한 단위라고 읽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자, 외워야 돼. 늘 똑같이 나옵니다. 경제적 한계가치의 개념을 사용한대. 자, 봐봐.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계 더 늘린다. 그러니까 범죄를 한 단계 더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있어. 그런데 내가 범죄 억제 수준을 한 단위 늘려서 돈을 더 썼는데 돈을 더 쓴 만큼 경제학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야 된다? 효과가 나야 돼. 효과가 안 나면 계속 쓴다 안 쓴다? 자, 윤리적으로는 계속 써야 돼. 그치? 혹시 모르니까. 하지만 경제학에서 있어서는 이익이 날 때까지 범죄 억제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서 어떻게 효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만약에 효율적인 부분을 넘어서 초과해서 범죄를 억제하게 되면 내가 100만 원 써서 범죄를 90 억제한대. 근데 200만 원 써서 범죄를 91 억제한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100만 원 더 씁니까? 절대 더 안 쓰죠. 그냥 당하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일이 아까운 거야. 1 그걸 위해서 100을 써?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비효율적인 걸 싫어하는 게 법 경제학적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얘들아. 중요한 문장. 내가 항상 부정적인 서술에 주목하라고 하죠. 범죄의 엄격한 억제가 최저 억제 비용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쵸? 자, 그래서 범죄 억제 측면에서 볼 때 형사제재 사회적 제재 아니야. 형사제재. 형사제재는 사람들에게 처벌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된다. 자, 그때 행위자의 이익보다 뭐가 크다?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의미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진다. 이건 역시 형사제재를 가하려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대. 뭐? 사회가 입는 손해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를 감옥에 쳐넣지 않으면 얘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큰 거야. 손해를 우리가 안 보려고 얘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봐봐.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장 우리 명제에서 배웠습니다. 앞에가 모든인데 뒤에가 부정이면 얘는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부분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 명제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죠? 모든, 이다. 모든 뒤에 긍정이면 된 전체지만 모든, 아니다 라고 하면 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를 다 집어쳐넣는 것은 아니다.
모든 범죄에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치? 어쩔 때는 벌금만 매긴다던가 어쩔 때는 권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떻다?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비용과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긴 한데 하지만 행위자가 얻는 이익이랑 사회가 입는 손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현실적 어려움, 정확하지 못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면 너네 같으면 이걸 방어적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버해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방어적으로 해. 방어적으로 한다는 건 모든 기준을, 모든 수치를 최소한으로 맞춘다는 얘기야. 자, 사법당국이 가진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하면 오버하지 말고 가장 최저 수준으로 범죄 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끼치는 손해가 4에서 10 그 사이라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4를 가정하고 수치를 결정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게 불완전한 것의 결과죠. 그쵸? 만약에 완벽하게 알면 최고 수준으로 맞추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최적의 형사 제재 수준 한번 살펴봅시다. 너무 크네? 예를 들어 10의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는 그러니까 사회적 손해는 10인데 범죄자는 50의 이득을 얻는 거야. A는. B는 사회적 손해를 10 끼치고 자기한테는 사회 이득이 와. 만약에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면 10의 손해를 끼치고 자기가 사회 이득을 얻는다 그러면 안 하지. 근데 범죄자들은 하는 거죠. C부류의 행위는 7의 이익을 가져가고 사회에 10의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별표 쳐 있으니까 별표 보시고 최대 기대 제재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해도 5만큼의 제재가 밖에 못 가해. 5가 최대한의 얘네한테 입힐 수 있는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야. 자, 그럴 때 A부류의 행위는 구분할 수 있는데 B랑 C는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정당방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내가 누구를 죽였어.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회적 손해 10이 발생을 했어. 하지만 무고한 내가 살았지. 무고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이 얻는 이 이득은 50이 됨이 너무 또렷하게 확실해. 혹은 이제 연쇄살인이나 이런 경우에 사회적 비용이 그거 훨씬 클 수도 있겠지. 근데 범죄자가 얻는 이득이 훨씬 크더라도 그건 명확하게 차이가 너무 커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런데 B나 C처럼 4가 될지 7이 될지 대부분은 알 수가 없어. 경제사범이 더 심각한 건지 지나가던 사람을 때리는 게 더 심각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대 제재 수준이 기대이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행위가 억제되고 그리고 행위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크기가 양적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그걸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야. 자, 봐봐. A는 그래 너 정당방위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해. 그런데 B든 C든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차피 5밖에 제재를 못한다면 나는 5의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B만 막을 수 있는 누구? 4의 제재만 가한다는 얘기가 이 뒤에 이어지죠. 자, 봐봐. B인지 C인지 모르니까 동일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기대 제재가 4면 만약에 B부류였다면 억제되고 C부류였다면 당연히 억제가 안 돼. 내가
이걸 해가지고 사만큼 손해를 본다면 얘들아 어차피 얻을 이익도 사. 어차피 걸려서 손해볼 것도 사. 안 하고 말아. 그치? 근데 치는 사람은 나 걸려도 3은 남어. 그치? 너 생각해봐. 사기를 쳐서 100억을 벌었는데 징역 4년이 나온대. 근데 그 100억은 안 돌려줘도 돼. 어떻게 고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사회적 측면에서 봐야죠. 이렇게 경제적인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1년에 25억 버는 거야 얘들아. 할만하지? 그치? 자 그러면 4년은 절대로 제재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아. 그래서 7인 사람은 우리가 7인지 몰랐지만 범죄 억제가 안 돼. 그렇다면 다 5로 해서 조금이라도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야. 경제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확신 없이 4에서 5로 비용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르면 그냥 4 해야지. 어차피 4로 하나 5로 하나 C부류는 못 막아. 그러니 돈 더 쓰지 말고 그냥 4만큼만 써. B만 막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점차 사회가 그런 쪽으로 경제적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기억에 결국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측면에서 본 이게 빠지면 안 되겠죠. 비용 측면에서 본 최적기대 제재는 5가 아니라 최저.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최저로 맞춘다고요. 완전하게 알지를 못해. 최저 기대 제재인 4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재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윤리적이진 않더라도. 오케이? 근데 위와 같은 논의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빠뜨리고 너무 전개를 했어. 뭘 빠뜨렸냐? 우리가 범인을 잡을 확률, 내가 잡힐 확률, 그걸 계산을 안 했어. 여기까지는요. 100% 잡힌다고 본 그 결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 범죄, 4의 이득을 얻을 범죄를 저지르면 100% 잡힌다. 7의 이득을 얻는 범죄를 저지르면 100% 잡혀서 3밖에 못 얻는다. 그런 전제 하에서 진행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뭘 봐야 된대? 현실적으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할 확률이 일정 수준으로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고 이걸 다 제재 강도와 아울러 제재 확률도 봐야 되고 행위자의 특성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더라. 범죄자들의 특성, 성격도 봐야 된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찌 봐야 됩니까? 자, 옆에 만약에 제재 강도가 제재의 세기가 5고 징역 5년이고 제재 확률이 4면 기대징역은 2년. 그치? 이거 곱해서 계산하는 거 확통해서 배우죠? 2년. 그리고 이것도 2년. 그러면 성격이 위험 중립적 행위자면 이거나 둘 다 싫어. 둘 다 싫어.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그치? 이거 하면 40% 잡히는데? 거의 잡히는데? 그래서 안 해. 얘도 걸리면 20년이야. 10%밖에 안 돼도 걸리면 20년이야. 감수하기 싫어. 둘 다 안 하는 게 위험 중립적 행위자의 선택이야. 그래서 동일한 범죄 억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제재 확률을 40%에서 10%로 떨어뜨려서 어떻게 한다? 이런 똑같으면 얘까지 40%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모든 범죄자가 이러면. 얘는 그냥 10%면 충분해. 그럼 만약에 30년이면 우리가 30년이면 더 중범죄인데 잡을 확률을 더 낮춘다는 얘기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비용은 맞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자를 기본적인 위험 중립적 행위자라고 보면 중범죄자일수록 우리는 안 잡아도 돼. 열심히 안 잡아도 돼. 그 비용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충분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범인들을 싹 다 잡아들일 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후자가 효율적인 억제, 그럴 필요가 없더라. 그러나 만약에 행위자가 작은 형량을 더 큰 확률로 받는 것보다 더 큰 형량을 더 작은 확률로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런 그치? 위험 선호적 행위자. 야, 이거 하면 열에 하나만 잡혀. 내가 잡히겠냐? 해서 20년, 징역 20년 살 만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런 애들은 징역 5년짜리는 안 저질러. 잡힐까봐. 하지만 얘는 안 잡힐 것 같아서 이 짓은 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 위험 선호적 행위자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제재 강도를 30년, 40년, 50년 높이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열로 많이 잡아야 돼. 그치? 뭘 높여야 된다? 위험 신호 선호적 행위자일 때는 제재 확률이 40%가 되면 제재 강도가 징역 20년이고 제재 확률이 10%인 경우와 동일한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5년보다 훨씬 더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는 제재 확률이 40%잖아? 5년짜리가? 그치? 잡을 확률이 40년이면 굳이 5년까지 잡아줄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얘가 잡힐 위험이 크면 얘는 잡힐 위험만 크면 단 1년 징역을 살아도요. 어차피 그 범죄는 안 저질러. 확률이 적은 이쪽으로 범죄가 흐르기 때문에 얘를 굳이 5년 동안 잡아두면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5년보다 작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쪽을 봐야 되냐? 이게 어느 쪽이냐? 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 자, 해서 끝이네 이게. 그래서 늘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이 범죄를 억제하는 데서 능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봅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자, 그럼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본문보다 문제가 쉽습니다. 일단 답 1번. 위험 선호적 행위자는 제재 확률을 높이는 것보다 강도를 높이는 것 때 이걸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죠 방금. 그렇기 때문에 답 4번. 각각의 상황들을 우리가 대조군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어야 되고 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 이 부분 10일 사회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것. 그치? 자, 그런데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아까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봐봐. 사법당국이 B 부류의 행위와 C 부류의 행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가 4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C는 못 막잖아. 우리는 5까지가 한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4보다 커지지 않죠. 그쵸? 4번. 3번. 윗글의 형사제재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이미 우리 답 찾았어요. 왜? 아까 모두가 아니라 모두가 부정적인 서술로 끝났기 때문에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은 1번 모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땡. 이런 문장 유형들을 구조들을 암기하세요. 3번의 답은 1번 모두. 4번 봐봐 얘들아. 4번 그래프를 좀 이해해 봅시다. 그래프랑 같이 좀 봐볼까? 자, 지금 보면은요 이 그래프는 보이지? 이 사회는 Z1을 정책의 목표로서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총 비용이 어디에서 가장 적게 들어요? 이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이 부분에서 범죄를 Z 이만큼 억제하게 되면 요만큼 그러니까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지. 원래 추구하는 거보다. 사회적 총비용을 요만큼 쓰면 범죄가 Z 이만큼 일어난대. 자, 그런데 이 사회는 고맙게도 Z1을 추구하지 않고 Z1을 추구한대. 비용을 최적 비용보다 얼마큼 더 쓰는 거야? 요만큼 더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최적의 비용보다 더 쓰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회인 거지. 그치? 경제적으로는 옳은 선택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에서는 충분히 범죄를 막기 위한 범죄율을 Z2에서 Z1으로 줄이기 위한 비용을 이만큼 더 쓰는 거죠. 효율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사회이긴 하겠지. 그치? 그런 사회야. 자, 그럴 때 그러면 답을 한번 봅시다. 사회가 이거 옳은 거 고르는 거죠? 그죠? Y3에서 Y2로 범죄 억제 비용을 줄인다면 Y3에서 얼마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줄였어. 줄어들면 범죄 수는 Z1에서 Z2로 늘지만 범죄 억제 비용은 최적화, 제일 좋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5번이 맞는 말이죠. 만말이야, 만말.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옳게 되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본문을 1문단에서부터 경제적인 초점, 경제적인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으면 아니 사회가 이걸 왜 선택해? 거기서부터 마음이 생각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얘들아. 알겠죠? 관점이란 이런 거야. 그러니 5번이 경제적인 입장에선 딱 맞는 말이다. 그래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 기억의 이유. 기억의 이유 내가 어디서 찾으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리고 기억의 이유는 이미 벌써 다 설명했어. 그쵸? 기대제재가 4인 경우는 기대제재가 5인 경우랑 효과가 동일. 근데 돈은 더 적겠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기억의 이유 요 앞에 그대로 요 설명 그대로 갖고 오면 1번밖에 없더라. 그쵸? 잘했고요. 자, 6번에 2번. 얼른 저거 봅시다. 디젤 엔진.
봅시다. 자, 볼까? 볼까? 봐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자, 디젤 엔진 특징에 나오는데 얘들아,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장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적고 열효율 높고 내구성 좋고. 여기까지 문제가 아닌데 디젤 엔진에 하지만 하면서 뭐 나옵니까? 단점이 나와. 단점을 우리 뭘로 봐야 돼요?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입자상 물질. 두 번째 문제점 질소, 산화물. 이 두 개가 문제야.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공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그렇구나. 자, 얘가 문제점이니까 기술 지문에서는 기술의 문제점 나오고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 해결하려고 하죠. 첫 번째 문제점인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DPF 방식. 이게 1의 해결책이야. 그죠? 얘를 해결책으로 보아야 되는, 문제점과 해결책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 구조에서 흔들리지 않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자, 한번 봅시다. 이 문제점을 이걸로 해결을 하는데 얘는 원리는 이러하고 하지만